자,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분배정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 개념 1, 분배적 정의관. 아주 여러분 여기는 진짜 초집중해서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자기 전에 틀어놓고 ASMR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셔도 좋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단원입니다. 어차피 보고 있으면 잠 잘 오잖아요. 잠 안 올 때 ASMR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줘라. 자, 분배적 정의관. 자, 갑니다. 자, 이 분배적 정의관의 사상가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노직, 마르크스, 또 누구냐? 왈처, 벤담,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다 다뤄야 됩니다. 자, 그 다루기 전에, 우리 또 한 명,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누굴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다루겠다. 우리 덕윤리 학자죠. 덕윤리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분배적 정의관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 정의가 있고요. 일반적 정의가 있고, 특수적 정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다. 자, 일반적 정의는 뭐다? 일반적 정의는 언제 어디서나 지키는 보편적인 정의예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보편적인 정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 학자죠. 그래서 공동체를 중시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자, 그리고 또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공정성. 이건 좀 뻔한 거야.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하게 대해라. 이건 뻔한 얘기 아니야. 합법성, 공정성이 그래서 일반적 정의야.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니? 이게 일반적 정의입니다. 합법성, 공정성. 그래서 합법성, 공정성이 일반적 정의다. 자,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거고, 그럼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특수적 정의예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거야. 특수한 상황. 일반적 정의, 이 합법성이나 공정성을 이제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특수적 정의입니다. 자, 이 특수적 정의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먼저 분배 상황에 적용하는,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분배 상황에 적용하는 무슨 정의? 분배적 정의가 있다. 분배적 정의. 분배적. 자, 그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분배의 기준은 뭐냐면,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늘 중시하죠.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분배적 정의예요. 자, 뭐에 따라서? 핵심은 이거야. 가치에 따라서 분배한다. 가치에 따라서. 자,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을 했어. 야,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야. 그냥 당연하죠. 그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분배적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 자, 그럼 뭐야? 다른 건 뭐 하겠어?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이씨, 공간이.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지녔으면 같게 분배해주고 다른 가치를 지녔으면 다르게 분배해줘야 된다. 오케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자, 요거는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자, 무슨 비례를 따른다고 하냐면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그래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자,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기하학적 비례가 뭐야? 기하학이라는 게 뭐냐? 기하학이라는 게 여러분 도형 가지고 하는 거잖아. 도형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닮은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야, 그럼 밑변이 2배가 되면 높이도 어떻게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죠.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가 이렇게 2배가 되면 분배받는 것도 2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도형의 닮음처럼 기하학적인 비례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뭘 따른다?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기하학적 비례. 가치가 2배 되면 자, 밑변이 2배 되면 높이가 2배 되는 것처럼 가치가 2배 되면 분배도 2배 받아야 된다. 오케이?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 분배를 받을 때 자기가 기여한 거에 비해서 자기가 이제 기여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받거나 너무 모자르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역시 중용을 따르는 것이기도 해요. 자, 뭘 따르는 것이다? 중용을 따르는 것이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분배받는 게 내가 이제 기여한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는 또 뭐를 따르기도 하는 거야? 중용을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중용.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이제 플러스 이제 중용에 따라서 분배하는 중용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결국 모자르거나 지나치게 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중용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요게 분배적 정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분배적 정의가 있고, 자, 교정적 정의가 있어요. 교정적 정의. 여러분, 교정이라는 말은 뭐야? 교정이 바로 잡는다는 거야. 바로 잡는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교정이지. 이 교정이란 교정적 정의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바깥 똑같은 말인데요. 시정 역시 뭐야? 시정도 똑같아.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어디서 생기는 걸 주로 바로 잡냐면 이 교환에서 생긴 것들을 주로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라고 해보자. 당근마켓에서 내가 뭐 아이패드를 샀는데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하자가 엄청 있어. 그러면 그 교환이 제대로 나는 그냥 멀쩡한 줄 알고 돈을 지불했고. 자, 그러면 이 교환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동등한 가치끼리 교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놈 사기꾼이 된 거죠. 자, 이런 거는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교정이나 시정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이 관계, 거래, 교환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를 교환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교정적 정의를 뭐라고도 한다? 교환적 정의라고도 한다. 이 교정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거라서 교환에서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거라서 그렇다. 그럼 이 교정적 정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자, 교정적 정의는 말 그대로 이 교환에서 발생한 부당한 이익과 손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자, 교정적 정의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자, 부당한 이익과 손해를 교정하는 겁니다. 손해를 교정이 뭐라고? 바로잡는다라고. 교정. 부당한 이익 손해를 교정하는 것이 뭐야? 교정적 정의다. 자, 그게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 사람들 사이 교환에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 부당한 이익 손해를 교정하게 되는데, 이 부당한 이익 손해를 교정하려면 뭐가 부당한 이익 손해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술적 비례라고 해요. 산술적 비례. 산술이 뭐야,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거야.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 오케이? 자,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외워. 자, 분배적 정의는 뭐야?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분기. 자, 따라해봐. 분기. 그리고 이제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 분기, 교산. 이렇게 외우신다. 오케이? 분기, 교산. 이렇게 외운다.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 자, 누가 입장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약간 작은 부분, 짜잘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비중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 학자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메인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잘 정리해 두세요. 이제 이거 꼭 꼼꼼하게 적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이제 벤담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벤담. 자, 벤투더 담에 대해서. 우리 벤담 너무 잘 알잖아. 공리주의자잖아, 공리주의. 공리주의 핵심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유용성의 원리야. 유용성의 원리는 뭐야? 결과의 총합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 한마디로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어쨌든 늘어났느냐? 감소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낙후된 서울에, 뭐, 예를 들면 달동네, 물론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해보자고. 자, 그런 동네에는 이제 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하는 거야. 그런 데를 재개발하면 거기 이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새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재개발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 이제 집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새 들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 이제 새롭게 재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집값이 엄청 뛰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도 재개발되기 전에도 그냥 이제 어찌어찌 간신히 살고 있었는데 그건 뭐야? 더 이제 서울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는 거야. 점점 밀려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뭐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과 내용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럼 보세요. 어디를 재개발한다고 해보자고.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이야. 재개발을 한다. 어느 지역을. 자, 재개발을 하면은 여기 이제 재개발되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이제 아무래도 재정착하기가 어려워서 멀리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슬퍼하겠죠. 아, 이제 서울 외곽으로 떨어지게 된다. 깍! 이제 슬퍼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행복이 감소하지만 여기 새로 이제 아파트가 딱 들어서는 거야. 짜이, 뭐 이제 뭐야,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거 이제 들어서는 거죠. 레미안, 자, 이런 거 들어서게 되면 여기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와, 새 집이다. 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 자,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감소하는 행복보다 새로 이렇게 입주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행복의 총합이 더 크다면 이건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한 거야. 그죠? 이 사람들이 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하다 이거야. 최대 다수 최소 행복의 총합에 어쨌든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피해를 보는 이 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역시 별로 신경 안 쓰고 야 어쨌든 전체 행복이 늘어나니까 니네 신경 꺼! 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게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을 이렇게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벤담의 입장.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자, 벤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은 누구를 본다? 저기 마르크스를 본다. 자, 마르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우리 그 직업윤리에서도 봤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 자, 공산주의 사회를 이제 건설하는 게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올 거라고 봤어요. 사회 불평등이 점점 커지면 사회에 이제 불평등의 희생양이 되었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공산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공산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재산제가 없어진다. 사유재산제가 사라진다. 자, 우리 분배정의에서 배우는 사람 중에 사유재산제를 아예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마르크스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앞에 직업윤리에서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수호자 계층, 통치자와 방해자 계층이 이제 소유권을 가져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이제 플라톤은 이 분배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이 분배정의에서 다루는 사람 중에 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마르크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어쨌든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재산제가 없어지게 되고 또 어떤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했던 기관, 그래서 피지배층을 억압하던 기관인 국가체제도 사라지게 된다. 국가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없는 사회가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국가가 사유재산제도 없고 국가가 없는 사회. 자, 이거 어떤 사회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라 그래요.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공동체다 이런 얘기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가 된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맨날 이제 국가가 있던 국가를 전제로 한 그런 사회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가 없는 세상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마르크스가 꿈꿨던 건 이런 국가가 없는 세상, 사유재산제도 없고 국가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내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분 어떤 사회냐면 뭐 예를 들면 스머프 사회 같은 거예요. 스머프 사회. 스머프 만화 알죠? 그 이제 빨간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빨간이 아니라 파란 친구죠. 그 파란 요정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 그 파파 스머프를 보면은 이렇게 마르크스의 수염 같은 걸 하고 있죠. 마르크스가 이렇게 수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파파 스머프의 그 실제 모델 캐릭터가 마르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스머프 마을이 일종의 공산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의 모습.
자,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분배한다?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인 아니면 뭐 이제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게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는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유재산제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여러분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 이게 균등 분배가 아닙니다. 균등 분배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 균등 분배가 아닙니다.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더 많은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는 것이지 균등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우리 이제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균등 분배 n분의 1, 뭐 똑같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 마르크스는 이제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봤어요. 저 이제 벤담하고 마르크스 약간 이제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상가들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핵심 메인 주인공인지 메인 빌런인지 여튼 이제 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에 대해서. 자, 롤스는 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평생을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약간 정의 덕후입니다. 평생을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롤스가 어쨌든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무조건 공정할 것이다.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공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정의로운지 아닌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자, 절차의 공정성이 의미하는 것은 롤스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쨌든 그 어떤 규칙이나 절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게임의 룰을 정할 때 그 게임의 룰을 모두가 다 동의했다면 그 게임이 진행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다면, 즉 그게 공정한 절차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이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순수 절차적 정의. 정말 순수하게 절차만 따져서 그 절차가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현실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최저임금만 봐도 그래. 최저임금 올라가면 사장님들 싫어합니다. 우리 알바생이 나보다 더 많이 벌어가요. 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근데 알바생들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잖아요. 최저임금 얼마나 올릴 것인가. 단순해 보이는 문제도 각자가 합의가 안 됩니다. 왜 그래?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가 놓여진 상황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들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차 원칙은 만들기가 현실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롤스가 고민하겠지. 이거 현실에선 불가능한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롤스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자, 그게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원초적 입장. 자, 원초적 입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 상태, 예를 들면 영혼 상태라고 해보자고. 이 저승세계에서 내가 영혼 상태야. 태어나기 이전. 그래서 아직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소울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영혼들이 태어나기 전에 모여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원초적 상태인 거야. 나는 뭘로 태어날까?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뭘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눈이 베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뭘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다.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무지의 베일이라고 표현한다. 무지의 베일.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 이거야.
뭘로 태어날지 모름. 자, 실제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롤스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어차피 현실에서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현실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야 우리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무지의 배일 혹은 태어나기 이전 상태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원초적 입장. 자, 요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나는 천부적 재능을 몰라요. 내가 어떤 재능,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체육의 재능이 있는지, 예술의 재능이 있는지, 뭐 아니면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수학의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문학의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신체는 얼마나 발달할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부적 재능 같은 것을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적 우연성이 이게 천부적 재능이야. 자연적 우연성이 천부적 재능. 이게 자연적 우연성이에요. 우연적이죠, 우연.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쉽게 얘기하면 이건 집안 환경 같은 거예요. 집안 환경.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뭐 이해되죠? 내가 태어난 곳의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좋은지 아니면 진짜 굶주리고 굉장히 열악한지 뭐 이런 거는 내 재능과는 상관없는 이건 어떤 사회적 상황에 내가 놓일 것이냐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 집안 환경 이런 거는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우연성. 이해되죠? 어쨌든 둘 다 우연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도 사실 운이고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도 그냥 운입니다. 운.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잖아. 자, 이런 거는 이제 우연성이라 그래요. 어쨌든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라 그래.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거야. 이걸 배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건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 이거야. 이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좋은 스펙,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별 재능도 없이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몰라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무지의 배이라고 한다고. 무지의 배를 씌웠어.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의 배의 상태를 가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태라면 내가 놓인 사회적, 자연적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내가 놓인 사회적 상황, 내가 사장님으로서, 내가 노동자로서 이 놓인 상황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인데 무지의 베일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든 다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뭔가 하나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만든 이유는 뭔가 우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야. 사회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일반적인 지식 등은 제공이 돼야 돼. 그래서 경제학이나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 뭐 그냥 이거 도서관에 있는 지식이야,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지식. 응? 도서관에 있는 지식은 제공이 되는 거야. 도서관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들은 제공이 되는데 나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고. 나에 대한 정보. 내가 뭘로 태어날지. 응? 그래서 이런 원초적 입장은 이 도서관에 있는 이런 지식은 제공이 되는데 자, 뭐라고요?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지식은 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된다? 배제된다. 이게 나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지의 베일. 자, 이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면 여기 인간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원초적 입장의 인간이에요. 원초적 입장의 인간이에요. 원초적 입장에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호 무관심하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건 이익과 손해를 잘 따진다 이거야. 이익, 손해를 잘 따짐. 자, 무지의 베일에서 인간 요런 존재다 이거야. 내 이익은 잘 따지고 남에겐 별 관심 없다. 남에게 별 관심 없다는 거지 뭐 남을 괴롭혀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관심 없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합리적 이익 손해를 잘 따진 합리적 인간이다. 자, 요런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영화 소울에 그 애들이 태어나기 전, 그 영혼들이 태어나기 이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의 원칙을 만들 것이냐. 롤스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배의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합의의 결과, 합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롤스의 가상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이제 돌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이다.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자원이라 그래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모든 사람, 자, 이건 좀 뻔한 얘기인데, 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그냥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 기본적 자유에 들어갈 거 뭐, 다 아는 거야. 직업 선택,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등등 매우 많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사유재산권도 이 기본적 자유에 들어간다. 사유재산권. 그래서 이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느냐. 즉 그렇다는 것은 이 기본적 자유들끼리 부딪힐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끼리 상충할 때는 상충시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기본적 자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힌다면 이 기본적 자유끼리 부딪힌다면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히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롤스에게는 절대적 권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 자유가 되게 중요한데 자유주의자라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힐 때 제한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이 원칙은 말이죠. 이 원칙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원칙이에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원칙인데 자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규정. 불평등을 정당화되는 경우 규정하고 있어요. 즉, 이 원칙들에 맞지 않으면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차등의 원칙. 차등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그래서 어쩔 때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소득 격차라든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은 최소수혜자. 최소수혜자는 어떤 사회에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게 자 불평등이 있어도 되는데 그 불평등이 있으려면 이 약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해야 됐다. 불평등이 있으려면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장 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최대 이익이 보장되어야 그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불평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불평등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요거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한 이 무지의 배열에서 우리가 동의한 거예요. 자, 왜 동의를 했느냐? 왜 동의했죠?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잖아. 그 맥락을 보셔야 돼.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야. 무지의 배열에서. 내가 가장 사회 밑바닥, 최소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차등의 원칙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이 차등의 원칙을 만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야. 내가 밑바닥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소수혜자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차등의 원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은 결국엔 이제 내가 놓일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은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최소수혜자가 될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소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의 원칙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롤스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 안정망이 생기고 사회 밑바닥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롤스에게는 같은 의미로 써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롤스는 이건 같은 의미로 씁니다. 같은 의미로. 차등의 원칙. 하여튼 이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뭐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기회균등의 원칙 뭐 이것도 좀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서 뭐 내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업 CEO가 되거나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지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뭐 대통령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무조건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기회가. 지위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가져야 된다. 이게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이해됐죠? 롤스의 이야기. 자, 정의 원칙은 서열이 있어요. 이 1원칙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1원칙이 우선이야. 2원칙보다 1원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2원칙은 1원칙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2원칙은 두 개잖아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중엔 뭐가 우선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기회균등의 원칙은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균등의 원칙이 1원칙과 더 가까운 원칙입니다. 1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순서를 그럼 나눠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세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1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2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롤스의 이야기였고 좀 더 이제 첨언해서 보면 이제 자, 이 롤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런 이 정의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 사회를 롤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상적 사회의 모습으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지 말 건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응? 복지국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롤스의 생각이었어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그럼 복지국가는 어떤 것이냐면 복지국가는 그냥 그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난에 빠지면 이렇게 복지제도를 통해서 뭐 일종의 뜰채 같은 거죠. 복지제도 뜰채라고 표현은 좀 그런가? 어쨌든 뜰채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야. 가난에서 제도를 통해서 그냥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쨌든 복지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는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는 살게 해주는. 근데 그것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계속 그냥 복지 혜택만 받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롤스가 봤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그걸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떤 부자들과 평등한 정도의 어떤 자산을 갖출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국가라는 건 그냥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의 복지만 제공하는 게 복지국가인데 이 복지국가에서는 이런 정의 원칙들이 잘 실현되기가 어렵다. 불평등이 점점 커져 나가는데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복지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롤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이제 무슨 개념이냐? 이 각자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산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는 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제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확보된 자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회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그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들의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갖고 사회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예요. 복지국가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뭐 지금의 이제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복지국가냐 재산 소유 민주주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사람들마다 이제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롤스는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든 그냥 복지제를 통해서 먹고 살게만 해주는 그런 거라서 어떤 이 자산 격차를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산 격차를 좀 평등하게 만들 수 있고 자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이 정의의 원칙이 더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가볼게요. 좀 더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개인의 천부적 재능,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개인의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여러분, 천부적 재능은 우연히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천부적 재능이, 이게 불균등하죠. 천부적 재능은 불균등해요. 그렇지 않나요? 천부적 재능은 불균등하죠. 야, 이거 솔직히 그렇잖아. 야, 인생이라는 게 사실, 타고난 게 얼마나 불균등하냐. 저기, 누구야. 박보검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많은 걸 정말 타고났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원영 이런 친구들 봐봐. 무슨 키도 막 이따만하고 막 머리는 요만하고. 야, 얼마나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차이가 크니. 이 천부적 재능이라는 게 굉장히 불균등합니다. 근데 롤스는 이 천부적 재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게 이것 자체는, 이거는 사실이야. 자연적 사실. 자연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배는 이건 자연적 사실이고, 이거는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장원영의 얼굴을 보고 무슨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천부적 재능이 불균등한 거는, 이거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이거야. 저기요? 그렇잖아. 차은우 보고 이 부정의한 얼굴 사라져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정의도 아니고 부정의한 얼굴도 아니고, 야, 그거는 그냥 자연적 사실이야. 자연적 사실. 자, 그리고 그런 재능 자체는 결국 개인이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거야. 개인이 소유하는 거. 이런 천부적 재능 자체는 그냥 개인이 소유하는 거야. 개인이 소유. 그래서 그 자체는 공동자산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공동자산이 아니다.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천부적 재능이 분포된 상태는 공동자산입니다. 천부적 재능이 분포된 상태. 자, 뭔 얘기냐? 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차은우라고 보자. 차은우가 있고, 빨간색으로 쓰기 좀 그렇구만. 차은우가 있고, 저기 김연아가 있고, 손흥민이 있다고 해보자. 김연아가 있고, 손흥민이 있고, 또 누구니?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람,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자, 어쨌든 이렇게 외모라는 재능이 있고요. 어떤 그런 체육, 축구가 아니라 피겨에 대한 재능이 있고, 손흥민은 이제 육체적인 그런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 A, B, C라고 해보자. 예를 들면 C는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보자고. 이 각각이 가진 재능을 각자가 사용하는 거는 그 사람 자유야. 그래서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그 개인들이 쓰는 거야. 개인들이 소유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포된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분포된 상태는 공동자산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차은우가 외모로 성공을 하고, 김연아는 피겨로 성공하고, 손흥민이 축구로 성공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천부적 재능을 활용해서. 그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는 공동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성공의 결과는 이제 평범한 A, B, C 같은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 인한 성공의 결과는, 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는 공동자산이었으니까 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각자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 성공의 결과는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게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이다. 천부적 재능 자체는 개인 자산이지만,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수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이 분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하여튼 롤스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윤의 메인 주인공이야. 아이언맨 같은 거야. 메인 빌런인가? 하여튼 빌런인지 주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자, 한마디 좀 더 해보면, 이런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 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는, 정의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는 여러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입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왜냐면은 이렇게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게 잘 지켜지면 서로 돕는 거야. 특히 이제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에서는 보세요. 자, 원초적 입장에서는 서로 관심이 없다 그랬죠.
원초적 입장에서는 상호 무관심해요.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심한데 그 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제 사회를 운영을 하는 거야. 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다라고 하면 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뭐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니까 뭐야?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무지의 베일에서는 서로 관심이 없었지만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면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 대표적인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뭐야? 재산소유 민주주의다. 복지국가는 롤스가 봤던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 자, 롤스 참 내용 많았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하여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돌리다 보면은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롤스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 자, 롤스의 영원한 라이벌인 누가 또 있다? 노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직으로 넘어간다. 자, 노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적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아까 롤스는 뭐라고 했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했어요. 자유주의지만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게 이제 롤스였고, 노직은 자유가 짱이다. 자유만이 짱이다. 자, 그러면서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소유한 제한은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 이 절대적 권리로 봐요. 자, 롤스에게는 절대적 권리는 없다 그랬죠. 근데 노직은 이 소유권이라는 게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건 절대적 권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가졌으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이 내가 가진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건 그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는 게 노직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거 롤스나 다른 사상가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자, 뭔 비판을 하게 되냐면, 자, 노직이 롤스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노직의 핵심은 말이죠. 이 정형적 원리를 비판해요. 자, 노직의 정형적 원리 비판. 자, 노직은 정형적 원리를 비판해요. 여러분, 정형적 원리가 뭐냐면은, 정형적 원리는 이 형태를 정했다. 분배 형태를 정했다. 이거야. 분배 형태. 형태를 정했다. 이 분배 형태라는 건 결국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을 말하는 건데, 분배 형태를 정했다라는 거야. 분배 형태를 정함. 자, 노직이 봤을 때 뭘 비판하냐면, 이제 롤스의 어떤 자,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나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나 벤담의 공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롤스의 차등의 원칙, 벤담의 공리의 원리를 정형적 원리라고 비판합니다. 자, 왜 비판하느냐? 자, 롤스 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겠다고? 야, 그거 정형적이야. 국가가 딱 기준을 정해놓는 거야. 야, 국가가 딱 기준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 국가의 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 벤담한테도 똑같이. 야, 벤담 너 최대 다수 최대 행복해야 된다고? 야, 그거는 결과에 대해서 뭔가 정형적인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역시 그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맞추려고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거야. 라는 게 노직의 생각이에요. 자, 이 정형적 원리 비판, 분배 형태 기준을 딱 정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분배 형태 기준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자,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의 개입. 이게 결국에 재분배예요, 재분배. 어떤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 개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서 이제 결정하는 게 많아지니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노직의 정형적 원리 비판 잘 안 두세요.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그 기준을 맞추려고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면은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어떻게 된다? 침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롤스의 차등의 원칙, 벤담 공리의 원리, 야, 니네 너무 정형적이야 라고 노직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가 스스로 자기의 이론을 뭐 정형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롤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 보면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하다. 그래서 어떤 결과의 어떤 딱 기준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롤스도 이제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라서 롤스 스스로는 정형적 원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노직이 봤을 때는 야, 롤스 너 정형적 원리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거 그거 결국 결과에 대한 정형적인 기준인 걸 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롤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노직이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고 있죠. 하여튼 노직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 벤담의 공리의 원리를 그 정형적 원리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야 니네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야 노직 넌 어떻게 할 거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자 노직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래서 비정형적 원리를 만들 것이다. 어떤 기준, 분배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 분배 기준이라는 건 필요 없다. 개인들이 그냥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무슨 자꾸 어떻게 분배하겠다 이런 기준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노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정형적이다. 나는 분배 기준을 정하지 않겠다. 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비정형적 원리가 바로 뭡니까? 소유 권리론이라고 그래요. 소유 권리론. 나는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는지 그것만 따지겠다 이거야. 정당한 소유 권리. 정당한 소유 권리. 요것만 따지는 것이 소유 권리론입니다. 소유 권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아닌지만 따지겠다. 그럼 정당한 거 어떻게 따질 건데? 자,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초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 자신의 노동을 이용하여 사유재산으로 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물을 취득할 때도 내가 뭐 뒷산에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나무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과나무를 베어온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정당한 노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내가 사유재산으로 삼았으면 그건 취득이 정당해. 자, 그렇게 취득했으면 나한테 권리가 있어.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속임수나 강압 없이 자발적이라는 건 자유의사를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노직은 이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의로우면, 취득 이전 과정이 정의로우면, 취득 이전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결과도 정의롭다. 취득 이전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소유권이 정당하다. 결과적으로 정의롭다. 이것 역시 노직의 무슨 정의입니까?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적 정. 이게 바로 노직. 자, 롤스나 노직은 그래서 둘 다 절차적 정의예요. 둘 다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절차적 정의야. 자, 롤스는 아까 뭐였어? 순수 절차적 정의였죠.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이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게 무슨 의미였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 결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가 공정할 것이다. 자, 노직도 절차적 정의예요. 노직은 취득 이전 과정이에요. 취득 이전 과정. 노직이 말하는 절차와 롤스가 말하는 절차는 다르죠. 롤스가 말하는 절차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차. 가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절차. 근데 노직이 말하는 절차는 취득과 이전 과정입니다. 자, 취득과 이전 과정은 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 손까지 들어왔는지 그 과거를 보는 거야. 누가 어떻게 취득했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왔는가.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이 취득과 이전 과정을 나타내는 건 이건 역사적 과정이에요. 역사적 과정.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판단하는 무슨 과정이다? 역사적 과정이다. 역사적 과정. 그래서 노직의 소유 권리론, 이 비정형적 원리, 취득 이전의 원리는 역사적 과정을 따지는 역사적 원리예요. 역사적 원리. 이해되시죠? 현실에서 있었던 걸 확인하는 것이고, 참고로 이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에서 한 거죠. 무지의 베일.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의 개념은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이 개념은 비역사적이야. 비역사적이고 가설적이죠. 가설적.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비역사적 가설적 원리입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뭐야? 깊을수록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그래서 취득과 이전이 정의로우면 결과가 정의롭다. 이게 어쨌든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자,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강탈을 했어. 뺏었어. 하하하. 이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강탈을 했어.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취득과 이전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득과 양도 시에 부정의가 있는 경우는 뭐야? 교정해야 돼. 교정. 이거 뭐야? 교정하려면 뭐야? 국가 개입이 필요한 거야. 국가 개입이 필요해. 그래서 노직의 이 소유권리론 정의 핵심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의로우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 부정의가 있다면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교정 정도의 역할이나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는 재화의 거래나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 최소한의 임무, 플러스 뭐 교정, 플러스 뭐 국방, 치안 이런 거 담당해야겠죠. 이런 것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최소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최소 국가론. 그래서 이 최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 걷어야 되지 그것 이상으로 무슨 근로에 대한 과세, 근로에 대한 이렇게 과세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왜냐 이거는 강제 노동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 노동과 같다. 요게 노직의 생각입니다. 노직과 롤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네, 차이점은 워낙 많고 공통점을 하여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통점을 둘 다 무슨 정의를 강조한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죠. 이 절차적 정의는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가 정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독립된 결과의 기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절차적 정의예요.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누가 있느냐? 왈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요다돈의 핵심의 주인공은 누구야? 롤스랑 노직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이제 서브야, 서브. 응? 오케이? 롤스랑 노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왈처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왈처의 평등을 뭐라 그러냐면 왈처가 분배 정의에서 얘기하는 걸 복합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다원적 평등, 다원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왈처는 일종의 이제 공동체주의자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데 뭐 공동체주의자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공동체의 역사나 그동안의 전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도덕의 기준, 분배의 기준들이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맥킨타이어와 유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사회가 겪어온 역사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도 말이죠. 영역마다의 기준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영역마다 어떤 분배가 일어나는 기준들.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 가니까 이제 필요에 의한 분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또 이제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사회가 가지는 역사와 맥락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자, 그래서 영역마다의 어떤 경계와 기준들은 확실히 지켜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근데 말이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영역이나 뭐야? 오카네, 머니, 돈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문화도 알잖아요. 저희 뭐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이거 엄청난 영향을 갖잖아. 돈. 뭐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산업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다 뭐야? 모든 사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돈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왈처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영역마다의 그런 힘들이 하나로 다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영역에서 이렇게 돈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뭐 정치의 영역이나 문화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기준들이 또 다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재화나 가치가 다른 영역에 그것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자,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적인 힘이나 문화적인 힘이나 이런 걸 발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역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하나의 힘을 가지고 사회 전체가 통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각각 영역마다 기준과 작동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힘, 자본주의 사회의 돈처럼 하나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비지배의 정의라고 합니다. 비지배로서의 정의. 비지배로서의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강한 힘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비지배로서의 정의 이런 표현을 이제 왈처가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각각 영역에서 우위를 가지는 건 있겠죠. 각각 영역에서 우위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영역 안에서만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어떤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비지배로서의 정의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자, 정의의 기준은 이건 다 얘기한 겁니다.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역에 따라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다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분배를 하게 되면 그 영역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 안에서의 그게 불평등인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영역에까지 힘을 미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왈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분배 정의 요거 하여튼 어렵지만 반복해서 잘 들어주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뭐 그냥 쓱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내신이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중요한데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뭐 내신인 경우에는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공정한 분배 기준으로 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절대적 평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평등은 그냥 아예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요새 많이 논의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그래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뭐 얼마씩, 뭐 월 50만 원, 아니면 월 1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모두에게 기여와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걸 절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단점을 보시면 여기 보면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기본소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논쟁이 가장 많죠. 아니 무슨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까지 돈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 더 많이 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또 반대 논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 평등의 방식으로 하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또 그냥 늘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와 자유, 개인의 자유, 책임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건 이미 마르크스 공산사회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더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역시 그 단점을 보시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재화라는 게 무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역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분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 창의성을 고취할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발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능력 개발에 좋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능력이라는 게 뭐야?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라는 건 사실 타고나는 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능력은 우연적이고 선천적이고 타고나는 건 우연이에요.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능력이 온전히 그의 몫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자, 업적 같은 경우는 능력에 비하면은 평가와 측정이 좀 용이해요.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그 얼마만큼 돈을 벌어다 줬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파이팅 넘치게 일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죠. 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의 양과 질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자, 예를 들면 뭐 많이 얘기하는 거. 뭐 이제 다른 종목의 선수들, 예를 들면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가 더 훌륭한 선수냐, 아니면 축구의 메시가 더 훌륭한 선수냐, 이런 이제 종류가 다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업적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은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업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자들 같은 경우는 그 업적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겠죠. 당연히 장애인이나 일반인하고 업적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역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리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제 알바 할 때 우리 시급 주거나 이럴 때 이제 노동에 따라 이제 분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한 만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공정해 보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사람은 시간만 때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할 때 파이팅 넘치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의 비례의 결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배의 기준 한번 쓱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상가들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